자, 얘들아 안녕. 오늘은 교과서 93쪽 예덕선생전이라는 옛날 소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예덕선생전은 그 조선시대 때 유명한 실학자였던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뭐가 된다, 그치? 한문 소설을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한문으로 써져 있고 유명한 실학자가 썼으니까 내용이 어때? 굉장히 좀 어려워. 저번에 그 공부했던 봉선탈춤하고 비슷한 그런 그 어떤 기존 세력을 지배계층을 비판하는 내용에서 같은데, 이 예덕선생전은 그걸 철학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말이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잘 차리고 공부를 해야만 내용을 쫓아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예덕선생전은 연암 박지원이라는 분이 썼고요. 자, 박지원은 조선 중기 실학자다. 조선 중기 실학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그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주의 학파하고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학파가 있었는데, 박지원은 상업과 이기, 여러 가지 뭐 편리한 기구들, 뭐 수레나 배, 벽돌 이런 걸 사용을 통해서 국가와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상업을 통해 국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복지국가를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중상주의 학파야. 오늘날의 우리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죠. 대표적으로는 열하일기 이런 게 있고요. 그 외에 뭐 양반전, 호질 뭐 등등 굉장한 작품이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과제를 내줄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골라갖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예덕선생전의 창작성의 시대 배경을 보도록 하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한 사회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게 뭔가 생각들을 많이 바꾸기 시작해요. 뭔가 우리가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 좀 바로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공부, 새로운 역사 이런 게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상업의 발달, 신분제도의 문란으로 인한 실용의식이 탄생해요. 그까지 양반, 그까지 허울에 찬 공부에서 뭐하냐? 실용적인 게 더 좋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는 게 좋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역이 발달하면서 기존에 우리나라를 침략해갖고 우리나라의 복수의 대상이었던 청나라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갖기 시작해요. 연암 박지원이나 홍대영 같은 이 중상주의 학파들이 그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뒤따라가고 청나라를 여행하고 돌아왔더니 그 당시 청나라는 너무너무 발전했더라. 그런 발전한 나라를 우리가 무슨 복수를 한다고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해갖고 해봤자 망한다. 오히려 그들의 장점을 보고 배워서 백성의 힘을 기르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중상학파가 갖는 일련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예덕선생전 같은 작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품을 보면 조선 후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영정조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얼마나 그 시대를 통렬하게 반성을 했고 비판했으며 새로운 시대로 가기를 열망했는지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역사 발전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자본주의, 이 근대,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뭐 근대, 뭐 산업, 근대 사회 이런 것들은 다 서양에서 나오고 동양은 그걸 흉내만 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문화적 사대주의를 갖다가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열등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그 유럽인들이나 몇 명, 가끔 이제 아프리카 사람 한두 명, 계속 유럽인, 그리고 가끔 아프리카. 일본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고, 데려다가, 우리 돈을 주고선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걔네들이 뭐 먹는 거 이런 걸 보고 찍고서 감탄을 하면서, 걔네들이 또 그 한국은 이런 게 좋구나 이러면 또 국뽕에 젖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들.
내가 보기엔 참 웃기는 프로그램들이야. 이제 그런 문화적인 사대주의거든요. 이게 일종의. 응? 서양에게 뭔가 이렇게 잘 보이며 우리 인정받고 싶어하는, 응? 그 원숭이가 뭐 하고 나서 주인한테 인정받고 싶은 심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왜 걔네들을 데려다가 그런 걸 하냐? 응? 오히려 서양 애들이 우리를 데려다 그런 걸 해야지.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알아서 찾아올 거라고 믿는 거죠. 자기들은 문화적인 어떤 힘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동양을 우습게 보는 거죠. 이런 게 그 문화적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걔네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뿌리 깊은 그런 의식들. 근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걔네들 별 볼 일 없는 애들 데려다가 그런 걸 돈 줘가면서 먹여갖고 그런 걸 해. 안 해도 지네들이 와서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공중파 TV에서 그런 구차한 짓거리를 하고 그거 관두라고 그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여전히 앉아서 그거 한단 말이야. 안 그래? 여러분은 그런 와서 그런 걸로 하지 말고요. 걔네들의 오리엔탈리즘 속에서 걔네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생각을 바꿔야 돼.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이런 것이다. 인간은 동일한 존재다. 그쵸? 아프리카인들에게도 저기 그 사막에서 도마뱀을 잡아먹고 사는 부시맨들에게도 인간의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존엄이 있다.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된다. 그놈들은 그게 부족하거든요.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 문화적인. 그래서 그런 걸 깨주는 걸 오히려 해야 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자본주의나 뭐 이런 것들 산업 발달은 유럽이 굉장히 앞서고 동양은 그걸 흉내내고 있다라고 믿는 게 서양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에는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막부 정권이 들어서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디에? 유럽에다가 아니 유럽이 아니라 지금의 도쿄 에도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를 발전시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상업을 하고 도시를 번창시켰는데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절에 18세기의 일본 도쿄 인구가 100만이 도달합니다. 100만. 이 인류에서 최초로 100만에 도달한 도시는 도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상업과 기술 발전을 자랑했던 뭐가 되는 거야. 영국하고 프랑스는 도쿄에 100만이 모인 사실이란 역사적 사실 앞에서는 괜히 입맛만 다시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 이거야. 런던이 더 발전했다. 프랑스 파리가 더 발전했다. 근데 도쿄가 100만이 들어왔다니. 이건 그냥 순전히 그냥 도쿄가 쌀 농사를 지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몰려든 거에 불과하다라고 막 깎아내리기 바빴다고. 그러면 그 당시 쌀을 먹었던 조선의 한양은 왜 100만이 안 됐냔 말이야. 선생님이 일본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올바로 세상을 보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올바른 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깎아내린단 말이야, 걔네들은. 깎아내리는 거, 동양적인 건. 물론 선생님이 일본을 그때 높이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조선도 한양도 뭐가 되는 거야. 굉장히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근대 그 회계 같은 게 나타났다고. 그렇죠? 가끔 그놈들이 막 그 옛날 6.25 때 사진 이런 거 흑백 사진 보고 이런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니까 대단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18세기의 조선은 걔네들보다 훨씬 좋았어요. 세종시대 때 세종 임금이 다스렸을 때 정도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럽에 어딜 갖다 놔도 최고 선진국이야. 유럽의 어떤 나라도 세종대왕이 가르칠 때 조선을 따라가는 나라가 없었어. 군사, 교육, 행정, 모든 시스템에서. 잠시만 이렇게 좀 안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좋았던 국가야. 좋았던 국가. 뭐 와갖고 뭐 그러면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되게 좋아해. 서양 애들이 얘기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문화적인 식민지 의식이나 이런 걸 벗어버리고 진짜 우리의 장점을 봐야 되겠죠. 이런 게 진짜 국뽕이지. 그 걔네들 데려다가 걔네들이 인정해주면 좋다 그러고 막 그런 거에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미국 애들이 앉아갖고 뭐 밤에 야구 보다가 뭐 빠던 배트 풀리 끝내준다. 뭐 문화적인 거에 젖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자식들 또 이제 지네 야구하면 그거 보지 우리나라 저기 삼성 이런 거 야구하는 거 안 본다는 거죠.
자기네 나라 야구 안 하니까 좀 볼 뿐이죠. 그렇죠? 이게 문화적인 그 싸구려주의 문화 이런 거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그 우리 문화를 봐달라 애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야, 오지 말라도 다 와요. 좋은 게 있으면. 그 가치가 고귀하면 다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18세기의 에도의 그 도쿄에는 그 똥을 가져다가 모아갖고 그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똥을 도매업을 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농민들의 똥은 먹는 게 맨날 쌀하고 단무지밖에 없으니까 기름지지 않다 그래서 키로당 싼 가격을 줬고 사무라이들이 먹던 똥은 비싸게 받았다고 합니다. 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그 일본의 에도는 똥의 질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뭐가 됐다?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서양보다도 더 어떤 면에선. 그치? 발달했다. 그러면서 이 똥을 갖다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그 당시 조선도 상업이 발달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그 다량의 노동자들이나 상업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가 각 시장에 가서 쌀과 채소를 사 먹어야 됐고요. 그들에게 쌀과 채소 같은 반찬을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 도시 근처에는 그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이윤을 보고자 하는 농업이 굉장히 발달한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그냥 농사 짓고 자기가 먹고 살려는 농사였는데 지금은 농사 짓고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기 위한 근대적인 농업이 발달하게 돼요. 서울에는. 그런데 파나 쌀, 고추 같은 건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다? 많은 양의 비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화학 비료가 없었죠. 화학 비료는 2차 대전 이전에 바로 직전에 1차 대전 끝난 직후에 그 생겨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렇게 고정해 갖고 이렇게 화학 비료가 생기거든요. 땅 속에는 그 화학 비료가 없어요. 인이 없다고. 그래서 식물들이 잘 안 자라는데 그 식물들이 필요한 인만 그 땅에다 공급해주면 엄청나게 애들이 자라면서 뭐가 되는가? 다량의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렇죠? 비료를 아무것도 안 주고 고추 하나 키워봐라. 거기서 나오는 그 열매는 딱 고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두 개. 말라 비틀어진 거, 조그만 거. 그런데 거기다가 뭐가 되는 거야? 비료를 듬뿍 줘가면서 키우면 이놈의 고추가 뭐가 되는 거야? 5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계속해서 고추를 만들어낼 정도로 그 생산량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래갖고, 도시에서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야채와 음식을 제공하려고 하니까 그 다량의 뭐가 된다? 비료가 필요했고 그 당시에 비료는 사람의 똥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대안이 없었어. 짐승의 똥도 되는데 많이 구하기가 힘드니까 사람의 똥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중에는 그러한 똥들을 모아다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발효를 시켜서 일반 그 농사짓는 그 농장주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떨까요? 맨날 남들이 하기 싫은 똥을 져 나르니까 천한 사람들이었겠지. 그치? 오늘의 공부는 바로 뭐냐면 이 천한 사람들을 천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갑자기 조선시대 때 후기에 그 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는 천함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우리가 진정하게 이 시대에 보고 가져야 되고 우리 몸에다가 그걸 닦아야 되는 어떤 품성, 어떤 자질이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글이 조선시대 때 나왔다면 그 글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글이 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예덕선생전은 뛰어난 천재였던 박지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 똥 푸는 사람을 갖다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글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글이 되는 거죠. 놀라운. 연암 박지원은 그 당시 지배계급인 양반에 속했고 실제로 벼슬도 했던 분인데 그렇지? 그런 분이 그 똥 푸는 분을 갖다가 예찬하고 존경하면서 나는 그의 친구가 되고 싶고 벗이 되고 싶다라고 막
그렇게 그 간절히 갈구하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그게 바로 예덕선생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예덕선생전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사귈 때는 뭘 보고 사귀어야 될까?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허욕과 위선에 빠지지 않는 참다운 인간상은 뭐냐? 이런 걸 갖다가 다루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므로 아주 혁명적인 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쵸? 18세기 여러분이 조선으로 들어가서 양반 갓쓰고 남녀가 막 서로 유별하고 막 이런 시대에 똥 푸는 그 천한 사람을 보고 뭐야? 난 저분의 그 참다운 품성을 존경해서 저분을 흠모하고 저분을 예천하고 저의 진정한 벗이 되고자 한다. 나는 그의 벗이 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분이 주장한다면 그는 그 당시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을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진보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치 몸으로 하는 일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하찮게 보고 낮게 보는 덜 떨어진 인간들이 있어.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 보면 우습게 보고 트럭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우습게 생각하고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알바로 뭐 팔고 있으면 반말하고 우습게 보니까 반말하는 거야. 선생님 다 존댓말 쓰거든요. 끝까지. 거기에 중학생이 앉아있어도 존댓말 씁니다. 그렇죠? 우습게 보고 지나가다 참외 팔면 우습게 보고 짜장면 배달하면 우습게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안 돼. 근데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아파트 경비원을 하는 나이 드신 분이 자살을 했죠. 그렇죠. 이렇게 주차 정리를 하는데 그 자기 차를 건드렸다고 와서 때려갖고 이렇게 콧등이 주저앉고 이래갖고 너무나 분한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견디다 못하고 결국 유서를 쓰고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그렇죠?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 주먹질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그런 그 참다운 인간상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18세기의 연암 박지원 선생은 그런 걸 발견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으로부터 그때부터 300년이 지난 지금의 그런 인간들은 아직도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간상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시대에 태어났다라는 건 그렇죠? 만인의 참다운 가치와 그의 존엄함을 찾아보고 그거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응? 신분이나 계급에 사로잡혀갖고 천한 인간, 귀한 인간을 따지려면 과거에 태어났어야죠. 신라시대 때. 응? 그땐 골품제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잘하면 그냥 그 공부하는 기능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그 모치를 잘하는 목수의 기능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직업이나 하는 일 이런 걸 갖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사고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얼마나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얼마나 더 그쵸? 자기가 받은 돈에 비해서 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할까 이런 모습을 갖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지 뭐 짜장면 배달한다 뭐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텔레비전 보면 맨날 그 재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재벌들 부인이나 사모님이 나와서 뭐가 되는가 불닭볶음면 먹으면 사람들이 좋아해. 그런 것들 자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4대주의고 그게 그런 거야. 걔네들이 나와야 할 이유가 뭐예요? 재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불닭볶음면 먹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나왔다고 봐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런 것들 자체가 아직도 우리는 어떤 그 천한 사람, 천하지 않는 사람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좀 여러분들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이런 걸 깨길 바랍니다. 뭐 재벌이라고 그냥 별거야. 그냥 똑같이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재벌로서. 자, 그러면 이제 예덕선생전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예덕선생전 얘기하면 그렇죠? 조선시대 때 바로 뭐 했던 분이다. 그렇죠? 바로 변이나 이런 똥을 모아갖고 농사 짓는 분에게 비료로
제공하던 분이다. 이런 얘기죠. 자, 내용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선귤자에게 선귤자 이 자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옛날에 뭐 이렇게 공부하는 선비들 이런 사람에게 자자를 붙여주거든요. 선귤자에게 벗 한 분이 계시니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다. 자, 예덕 선생이 선귤자에게 친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은 어디서 사느냐? 종본탑, 지금의 탑골공원, 종로 5가쯤 되네요. 동쪽에서 사는데 선생님이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주로 모이는 데가 이 종본탑이었습니다. 지금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고 그러는데 옛날엔 탑골공원 근처에 가서 뭘 먹고 미팅도 하고 뭐 그랬던 곳이죠.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홍대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면서 그 탑골공원은 이제 누가 되는가 나이 드신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아니면 젊은 애들이라고 가끔 지나가는 애들은 뭘 한다.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걸 묻는 애들로 넘쳐나게 된 거죠. 지금은 중국인들로 또 넘쳐나더라고요. 그 마을 안에 똥걸음을 쳐내는 것을 생계로 삼고 있다. 아무튼 나는 그쪽에서 그 탑골공원 종로 쪽에서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가끔 가서 이렇게 골목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옛날에 우리가 즐겨 먹던 음식 간판 이런 건 사라지고 죄다 중국어야. 그리고 이상한 음식들, 중국 사람들 먹는 음식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상한 음식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와갖고 내가 선생님이 느끼는 건 아니 그 걔네들이 외국 애들이 한국에 왔으면 한국에 와갖고 한국의 음식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아니 왜 중국에 있던 애들이 여기 와갖고 중국 음식을 먹는 건지 선생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치?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미국에 가면 햄버거 먹고요. 일본에 가면 스시 먹고 영국에 가면 피시앤칩스 먹고 스웨덴에 가면 그 상한 정어리 그런 거 슈트리밍게 이런 거 먹고 그런 거 먹으려고 그 나라에 가는 거지. 거기서 쌀밥에 김치 먹으려면 스웨덴 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왜 이렇게 양고기구이 이런 집들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선생님은. 자, 양고기구이 먹으려고 중국 애들은 여기에 관광을 오는 거예요. 답답한 녀석들이죠. 자, 온 마을에서 그를 엄행수라고 부른다. 행수는 막리를 하는 늙은이의 칭호요. 엄은 그의 성이다. 자, 행수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칭하는 그런 높여주는 말인가 봐요. 자, 자목이 선귤에게 물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벗은 동거 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에 비유할 수 있고 한 탯줄에 나오지 않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벗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 한다는 양반인네 중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이가 수두룩합니다. 선생님은 그런 분은 상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행수로 말하면 마을 안에 천한 사람으로 막리를 하는 하층에 처지요. 마주석이 욕스러운 자리입니다. 섰을 정도로 쪽팔린 그런 천한 인간이다 이런 얘기죠. 선생님의 그의 인격을 높여 선생님 스승이라고 일컬으며 장차 교문을 해서 벌이 되려 하시니 저까지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문화를 가르쳐주는 누구의 제자를 갖다가 된다는 걸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서 떠나려고 합니다. 하직하려고 한다. 나 못 배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자식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선생님은 제대로 가르쳤잖아요. 벗은 아내와 같고 형제와 같다. 그 정도로 아주 근원적이고 아주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벗을 사귈 때는 바로 뭐가 된다. 그의 진정함을 보고 사귀어야 되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목이는 그의 신분, 그가 갖고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지금 벗을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볼 때 자목이라는 사람은 뭐가 되는가? 보수적인 전근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선귤자는 뭐가 된다? 새로운 시대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작가가 볼 때 자목과 선귤자 중에서 작가가 긍정하는 인물은 바로 뭐예요? 선귤자죠. 작가를 대신하는 인물이야. 작가의 대변자. 자목은 그 당시 작가가 부정하던 대다수의 바로 뭐가 되는가? 과거의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선비들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 앉게 선길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참, 뭘 말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뭘 말했는지 거기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다 끝인 이유는 이 선길자의 다음 이야기가 너무 지루하고 짜증나서 이렇게 막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 딱 끊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